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면담 소식에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고 2차 전지와 원전, 반도체 관련주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을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하면서 주요 동맹국들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지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합니다.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농심과 신세계 같은 국내 기업들이 대체육 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고기 맛이 나는 배양육을 상업화하기도 전에 정부가 규제부터 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앱 결제 수수료를 올리면서 웹툰을 비롯한 각종 콘텐츠들의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연간 추가로 걷어가는 수익만 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관계 당국이 합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프리즘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인플레와 이 경기 침체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네, 오늘 시장은 미국 달러화가 방향을 결정한 상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연초부터 강세를 이어가던 미국 달러화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4.85를 정점으로 102포인트 선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덕분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상승도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방향까지 돌려놨습니다. 어제 신저가가 속출했던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1.81%, 코스닥이 1.86% 상승하면서 코스피 기준 2,600선 구간에서 버텨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1,900억 원어치, 기관이 8,300억 원어치 매수하면서 이렇게 지수를 밀어 올렸는데 기관들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술동맹에 언급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들을 대거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예. 또 지난 13일부터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 선물을 대거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도 만계약 이상이 체결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설명을 들어보니까 최근 일주일간에 유입된 이들 자금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완전한 상승세를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환율 안정과 바이든 방한 등 이벤트로 인해서 지금 단기간 숨 돌릴 정도의 반등이 만들어진 상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뿐 아니라 지금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다 올랐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미국발 호재 때문이다라고만 보긴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장 중간에서 좀 전해졌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날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2,640선을 잠시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해온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씩 잦아드는 상황이고 중국이 안고 있었던 불확실성도 조금 거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 붕세로 인해서 이 실물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문제가 지금 있었는데 경기를 방어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수출 실적과 연관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 반길 만한 이슈인 겁니다. 다만 이날 호재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지 않은 것은 조금 걱정인 부분인데요. 예. 업종별로 좀 뜯어보면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은 제조, 전기전자, 화학 이런 쪽들은 올랐고 또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인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당장은 상승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에도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이슈 언제까지 시장에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오늘 양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장을 벗어났다라고 평가하는 건 좀 섣부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말을 빌려 표현을 하자면 현재 시장은 하루 상승, 하루 하락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 단순 반등과 추세 상승을 논하기엔 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만 오 센터장은 이 6월과 7월 사이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이 역시
역시 조건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음을 확인할 정도의 경제 지표가 연속해서 나와야 실현 가능하다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이러한 설명들은 미래에셋증권이나 또 이제 다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증권사들의 대체적인 동일하게 보고 있는 변수로 확인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막바지 변수가 지금 남아 있는 셈인데 일정을 보자면 그 부분이 드러납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씩 점검해 나갈 이벤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면 월요일에는 디디 출신의 자회사인 디디 글로벌의 나스닥 상장 폐지 투표가 결정이 됩니다. 중국 당국이 아주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서 성장주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틀 뒤인 25일에는 수요일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지난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틀 뒤인 일주일 뒤인 27일 열립니다. 이 미국의 4월 핵심 PCE,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공개되는데 현재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PCE 예상치 평균은 4.9%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좀 낮아 보이지만 워낙 조사하는 항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보다는 낮게 나오는 것이고요. 거의 5%에 근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정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보자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완화되는 게 확인이 돼야 돼서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를 이제 앞으로 더 확인해 나갈 때까지 이 지표를 두고 조금 더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함께 이 투자자들로부터 특히 주목을 받은 업종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였습니다. 또 어떤 분야들이 이번 회담의 수혜주가 될지 내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의 만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 기업 수장들이 내놓는 선물 보따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혜린 기자 리포트로 증시 프리즘 마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주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과 2차 전지 관련주를 꼽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택한 만큼 반도체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이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역시 현지 시간 20일 약 7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선물을 꺼내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원하는 분야는 분명히 첨단 산업인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핵심일 거고 관련되는 분야들이 사실은 투자가 느는 거니까 반대급부로 미국이 특혜를 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장을 미국에다가 더 늘려주고 하면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게 나오면 첫 번째는 거기에 장비를 넣으려고 하면은 반도체 장비 주식들 그런 쪽들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시장은 특히 회담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와 지원책 등에 대한 언급이 주될 것으로 보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투심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쿼츠 제조업체인 원익 QNC를 비롯해 하나 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소모품 업체들과 반도체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기판 등을 만드는 해성 DS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국의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외국인의 국내 증시 귀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통화 수합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불안정한 외환시장의 상황을 환율 수준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고 대형주 위주로 좀 벤치마크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불어서 반도체 이 동맹체도 지금 우리나라한테 계속 이제 손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기다리며 간만에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우리 증시. 한미 정상회담이 국내 증시의 단비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변화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문성필 기자와 알아봅니다. 문 기자, 이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단 기간 내의 방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역대 한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최단 기간 내에 방문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번이 인도태평양 지역 첫 방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건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미국 측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회담으로 이제 양국 동맹이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네, 대통령실은요,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경제동맹에서 첨단 기술과 공급망 동맹으로까지 확장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예. 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53년에 한미는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요. 2007년에 군사 경제 동맹으로 이를 확대합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군사 경제 기술 동맹으로 이를 확대합니다. 공급망 기술 협력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한미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내외 안보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불리는데 한국이 여기에 참여를 공식화한 점도 기술 동맹을 확장하기 위한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 동맹이라는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던데 앞으로 어떤 협력들이 좀 예상이 될까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미국과 일종의 공급망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현지 시간 18일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후와 에너지, 기술부터 경제 성장과 투자까지 한미 글로벌 동맹의 진짜 본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오늘 경제 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앞으로 수시 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황과 대응 전략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후 처음으로 찾은 곳이 바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입니다. 현재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 행성지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앞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후 5시 30분경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해 6시쯤 이곳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용 헬기를 타고 평택으로 바로 향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두 정상을 맞이했습니다. 양국 대통령 방문에 현장은 삼엄합니다. 평택 공장 주변 인도 위에 바리케이트가 놓였고 주위 교통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날 공장에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인근 화성 기흥에 자리를 옮겨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현재 양국 정상들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반적인 종이 서명 대신 반도체 웨이퍼의 방문 기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연설을 통해 기술 동맹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문 기자, 이번 공장 방문 이후에도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더 예정돼 있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비공개로 내일 오전에 미국 상무부가 주관하는 한미 경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립니다. 예. 이 자리에는요, 한국 측 기업과 미국 측 기업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측 기업은 8개 기업이 참석을 합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OCI, 네이버가 참석을 하고요. 미국 측 7개 기업은 아직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참석할 것이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취재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그리고 재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되는 화정 만찬에 주요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인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시찰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어떤 곳인지 정재용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날 한시에 방문하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부지는 축구장 400개를 합친 289만 제곱미터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합니다. 지난 2017년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헬기를 타고 지나가다 방대한 규모에 놀랐다고 말한 바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입니다. 빨강, 노랑 단색으로 꾸민 외경은 유명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케 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1공장,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이 공장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70만 제곱미터 규모의 3공장은 단일 공장으로 역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EUV 최신 기술을 활용한 3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최첨단 반도체 제품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3공장이 완공되면 평택 캠퍼스는 이제 절반 이상을 반도체 생산 시설로 채우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후 생산 역량을 더 키운 4공장까지 만들어 반도체 초격차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회담 이후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행선지가 삼성전자라는 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일단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그 순방의 첫 일정으로 개별 기업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지금 미국은 그 중국에 뺏긴 글로벌 제조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첨단 제조업만큼은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뜻이죠. 그 속에는 인공지능 시대로 대변되는 그 차세대 반도체 주도권까지 중국에 내줄 경우 100년 가까이 미국이 지켜온 경제 패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첨단 제조업의 중심이 바로 반도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한가운데 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기업입니다. 네. 이 삼성이 반도체 공장이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평택이었을까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평택 캠퍼스는 그 규모 면에서도 최대지만 기술적으로도 삼성의 최첨단 공정이 집약된 곳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까지 삼성 반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 차세대 GAA 방식으로 생산되는 3나노 반도체 시제품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 올해 상반기 중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하는 건데 이게 파운드리 최강자인 대만 TSMC를 기술력으로 앞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파운드리에서도 기술력, 특히 최첨단 공정에서 우리가 최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죠. 이런 모습을 두고 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선 삼성전자의 위상과 이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이번 방안을 계기로 미국이 우리에게 이 반도체 사국 동맹 가입을 이게 압박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국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하고 대만을 포함한 그런 개념인 거죠. 예, 실제 좀 그런 의도가 읽힙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속내는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예. 중국 시장 매출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중국 현지 생산 공장도 있는 만큼 중국을 자극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대한 부흥을 외치는 중국과 그 차세대 반도체 주도권 확보에 나선 미국 사이에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이 있는 건데 우리를 제외한 일본과 대만은 이미 공식적으로 미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첫 행선지로 선택한 이면에는 이제 한국도 선택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방안을 통해서 한미 간 그 반도체 기술 동맹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중국의 반발 역시 불가피합니다. 이를 고려해서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이른바 이게 반도체 사국 동맹, 이제 치포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미국이 얼마나 더 큰 혜택을 줄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기로에 놓인 셈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제 기술 동맹이 강화될 거다. 앞서 문성필 기자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외에 좀 협력이 예상되는 다른 기술 분야가 있습니까?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는 원전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회담을 통해서 소형 모듈 원전, 그 SMR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공동 선언문에도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나라가 반도체 배터리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기술 동맹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와 배터리 동맹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미국이 아주 강한 분야죠. 인공지능이나 양자 기술, 우주 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들려오는 소식 중에 오는 22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2일 출국 전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따로 만나서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상 이제 군사기지 방문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 마지막 일정인데요. 현대차그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늘 밤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4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공장 부지를 물색하다 이번에 조지아로 최종 낙점한 겁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투자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에는 이미 기아차 생산 공장이 있고 SK온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에 나서고 있어서 미국 한가운데에 K전기차 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공식 행사나 투자 협약식이 아니라 별도로 해외 기업인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해석해 보면은 이 조지아주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준 곳이고요.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약 8,5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대규모 투자를 했으니 유독 고마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이 삼성과 현대차 행보가 앞으로 이들 기업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일단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내 대표 기업들을 정말 이제 편하게 챙긴 거기 때문에 나쁠 건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현대차 모두 지난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충분히 감사 인사를 받을 만큼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담은 될 겁니다.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정도로 호의를 보인 만큼 새롭게 무언가를 투자해달라는 무언의 압박도 있겠고요.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뒤로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대접받는다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라는 걸 확인시켜준 이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접이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동물을 좋아해 채식을 고집한다는 신가영 씨. 채식주의자의 식탁인데 고기로 보이는 음식들이 눈에 띕니다. 후라이팬에는 떡갈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고기로 보이는 이 음식들은 식물성 재료로 만든 가짜 고기, 이른바 대체육입니다. 20년 전 신 씨가 채식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었지만 이제는 맛도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바로 전환을 했을 때 고기가 아쉽잖아요. 그 단백질이나 식감이나 향이나 맛이나.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대체육이 좀 채워주는 것 같아요. 한식을 먹다든지 중식이라든지 양식을 먹는다든지 요리를 할 때 일반 요리랑 거의 다른 게 없어요. 맛하고 건강 둘 다 잡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식품이죠. 대체육 제품들이 늘어난 건 그만큼 채식을 하겠다는 인구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국내 채식 인구는 2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자신의 취향과 신념을 드러내고 이를 소비에 연결시키려는 미닝아웃 열풍이 채식 인구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축산업이 초래한 환경 오염 위기도 대체육 시장이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돼지나 소 같은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열린 기후협약회의에서 세계 100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가량 줄이기로 협약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보호 움직임과 맞물려 기업들도 대체육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시장의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보셨다시피 국내에서도 대체육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관련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일단 대체육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스타트업부터 식품 대기업까지 다양하고 네. 또 그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최근 2, 3년 사이에 새로 생긴 푸드테크 스타트업만 50곳이 넘습니다. 지구인 컴퍼니와 위미트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식품 대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대체육 제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시중에 나온 제품 종류만 50여 종이고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장 활발한 곳은 라면 1위 기업 농심입니다. 일단 제품의 종류가 18개로 가장 많고요. 예. 조만간 대체육 전문 식당을 식품업계 최초로 열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은 국내에서 비비고 비건 브랜드 플랜테이블을 통해 만두 제품에 특화하고 있고 동원 F&B는 미국의 비욘드 미트 제품을 수입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부 제품에 특화된 풀무원도 식물성 제육볶음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브랜드 론칭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해외 시장 못지않게 국내 시장도 빠르게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그럼 대체육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일단 뭐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한 연간 200억 원 정도로 아직은 좀 작은 편인데 네. 미래 성장 전망은 밝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대체육 스타트업에 몰린 투자 금액을 집계를 해봤는데 대략 한 550억 원 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15배가 늘어난 건데요. 네. 이 한 해 투자금이 시장 규모보다 더 큰 것만 봐도 자본시장에서 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체육 관련해서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53억 달러 규모였고요. 네. 2023년에는 60억 달러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그래도 사실 고기를 대체하는 식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맛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유 기자는 이제 취재하면서 드셔봤다고 해요. 어떤가요? 저 이제 취재하면서 저도 이 대체육 제품을 처음 먹어봤는데 네. 이 모르고 먹으면 실제 고기로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맛이 굉장히 수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온 제품들이 떡갈비나 불고기, 뭐 너겟 종류인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가공이 됐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생고기의 맛을 그대로 구현해내지는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생고기를 익혀 먹겠다는 소비자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나온 게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식물성 대체육과는 달리 동물 세포를 떼어내서 특정 부위를 키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기의 맛이나 식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동물을 도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소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부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배양육이 결국 도축한 동물의 근육이나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지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배양육 시장에 식품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화학 회사들도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학 회사들은 그럼 직접 배양육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시장에 진출하는 건가요? 사실 들여다 보면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일단 하나나 SK, 롯데 같은 화학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들이 주로 배양육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지난 3월 미국 대체육 스타트업 필렛푸드에 투자를 단행했고 SK도 지주사를 통해 미국 대체 단백질 기업 퍼펙트데이와 네이처스파인드에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화학 회사들이 이렇게 배양육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직접 배양육을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화학 회사들은 사업 구조상 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배양육 개발을 지원한다면 예. 다량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배양육 기술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해외 사례를 좀 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배양육 스타트업들은 실제 상용화 단계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스타트업 이저스트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요. 배양육 기술로 만든 닭고기를 싱가포르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배양육 제품을 상용화시킨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대상, CJ, 롯데푸드 등이 배양육 사업에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대학 연구실과 연계하는 등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발전이 더뎌 보이는 이유는 결국은 비용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세포 배양 접시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 세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데 저런 세포들을 수없이 많이 모아야지 고기 한 덩어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포들은 이 배양액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 배양액의 가격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500cc 한 통 기준으로 60에서 70만 원 가량인데 실제로 사람이 먹을 만한 수준의 고기를 얻으려면
배양액을 구매하는 데만 적어도 수천만 원이 필요한 셈인 거죠. 예. 그러면 배양액의 가격을 낮추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고기의 맛과 식감을 재현한 제품이 등장한다면 기존의 고기 생산을 담당하던 축산업계도 타격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대체육 제품에 대해 아예 고기가 연상되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엄포를 놓거나 대체육 생산 과정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어느 업계에서나 사실 신산업이 나오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식약처는 올해 업무 계획에 대체육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안전한 대체육 소비 환경이나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우선 정부가 대체 단백질 식품을 별도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체육 시장 육성의 첫 단추라 시급히 해결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대체육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산업 발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은 배양육을 천연물로 두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기준에서 다 빠집니다. 그렇죠? 유통기한에서도 빠지고.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하게 되면 식품의 기준 규격과 유형이 생기고 유통기한이 이제 자발적이긴 하지만 유통기한이 설정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정부가 기준 규격이나 식품의 유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산업화를 위한 기준 마련이 늦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배양육은 미국 농무부와 FDA가 관련 규제와 감독 제도를 마련해서 생산 전후를 관리하고 있고 유럽도 대체육이나 배양육 등의 신규 물질인 노블푸드로 규정을 하고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안전성을 평가 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벌써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기반 마련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오늘 유튜브 제목은 고기 같은 고기 아닌 고기 같은 너. 네. 해시태그는 비건이 대세, 대체육 급성장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이호성 기자였습니다. 모든 게 이제 구글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가 붙어서 오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부담은 되긴 하는데 좀 부담. 그럼 저는 바로 취소할 것 같은데 수수료가 좀 높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구글이 자사몰에서 인앱 결제를 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기로 한 시점이 벌써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30% 수수료를 매긴다고 하는데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구글이 시행을 하면서 우리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이용료 인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IT 바이오보 신동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인앱 결제 이게 무엇이고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앱마켓에서 결제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이 스토어 구매와 인앱 결제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 스토어 구매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가 앱마켓에서 유료 앱을 내려받아서 설치할 때 이제 발생하는 결제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앱 결제가 이제 소비자가 이미 내려받은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이제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네. 혹시 허 앵커께서는 뭐 이 웹툰을 좀 보시나요? 저도 가끔 보죠, 웹툰.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카카오 웹툰을 많이 보신다고 하면은 네네. 이제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웹툰을 보기 위해 이제 캐시를 구매한다고 하면 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1,000캐시당
1,000원의 가격을 냈다면 이제 앞으로 1,200원으로 20% 인상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웨이브나 티빙, 뭐 시즌 등 OTT 업계가 이제 14에서 15% 수준의 요금 인상에 들어갔고요. 음원의 플로와 바이브 역시 월 이용료를 이제 각각 15%에서 16%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카카오 웹툰과 더불어서 이 네이버 웹툰도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 이 쿠키 가격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약 20% 인상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이제 시행이 된다면은 이 최대 이제 30%가 이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국내에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인앱 결제 방법 이외에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좀 내놓기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인앱 결제가 30%의 이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했다면 예. 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26%의 이제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외에 이제 카드 수수료와 이제 PG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앱 결제 이제 30%와 이제 비등한 이제 수수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한 가지 짚고 갈게. 일단 웹툰 분야를 구글이 10% 수수료를 책정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카카오랑 네이버에서는 소비자 가격 인상을 20%로 책정을 했단 말이죠. 예. 인상분이 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결제를 할 때 이제 인상을 한 게 결국엔 뭐 구글이 이제 이 의무화 정책을 내면서 수수료를 이제 부과를 했지만은 네네.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이제 결국 소비자가 이제 부담이 해야 된다. 뭐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 일단 인앱 결제 의무화 얘기 나온 지는 사실 예. 꽤 지났습니다. 시간이. 맞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구글이 이제 지난 2020년이었죠. 이제 새 결제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원래 기존에는 이제 수수료를 이제 30% 수수료를 이제 게임에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이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놔서 당시에 이제 전 세계 IT 업계를 이제 들쑤셨었죠. 이제 국내 적용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단계 이제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지난 4월 1일로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이제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죠. 아까 말씀드린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인데 이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 이제 그 강제 방지법을 이제 하면서 네. 이제 구글이 이제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이야기한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3자를 이용해서 하는 결제 방식인데 네. 이게 기존에 이제 의무화한 게 이제 30%였다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 인앱 결제 방식이 30%였다면 이제 제3자 결제 방식이 이제 26%인데 이제 예, 결론적으로 이제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했었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뭐 네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글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결제 정책을 이제 따르지 않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뭐 신규 업데이트를 이제 중지한다든지 앱 삭제를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구글이 정책을 강행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 정부와 정치권 공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콘텐츠 업계도 소송을 불사하고 나섰는데 구글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에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수료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구글의 갑질을 멈춰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송에 나서게 된 거고요. 구글이 또 이게 시장의 역할도 있지만 이 일방적으로 이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로 이익을 취하는 건 되게 실망했고요. 지금이라도 같이 컨텐츠 업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장은 다음 주 중 접수할 예정으로 출판사와 작가들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회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은 오는 24일 유관단체 등과 토론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 소속인 양정숙 의원은 현재 구글이 과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의 다른 앱마켓 등록을 권고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원하는 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게도 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권고하고 또 지원을 함으로써 구글과 애플이
이 법안을 우회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는 그런 법안을 개정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켜만 보던 정부도 실태 조사에 착수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은 물론 애플, 원스토어 등의 위법 행위가 입증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구글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실제 제재에 나설 경우 구글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년간의 소송 기간 중 앱 개발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 결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 시간 구글과 국내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의 의지가 단호한 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이게 비단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주시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신 기자, 구글도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럼에도 이런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결국엔 이 인앱 결제 의무화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제 수익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구글이 이제 지난 10년간 이 국내에서 올린 매출만 해도 이 8조 5,300억 원가량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앱 수수료만 약 8조 1,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인앱 결제 의무화가 된다면은 구글은 올해 국내에서만 4,100억 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결국에는 이제 추가 수익이 엄청 막대하기 때문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곤란한 건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보니까 수수료를 고객 부담금으로 전액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피해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간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내의 앱 마켓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10명 중 6명 꼴이 이제 이 구글 앱 마켓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네. 물론 다음으로는 애플도 볼 수 있겠지만 구글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이제 구글의 이 인앱 결제 강제로 업계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이제 눈두덩이처럼 이제 불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회 이 아까 인터뷰에 나온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은 이 멜론이나 플로, 뭐 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뭐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의 이 월간 활성 이용자의 이제 한 1,255만 명이 연간 최대 앞으로 이제 2,400억 원의 요금을 이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다음으로 점유율이 높은 게 애플입니다. 예. 애플은 관련해서 논란은 없나요?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애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구글에 비해서 애플은 좀 이슈가 덜 되는 상황이죠. 이를 네. 두고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구글이 앞에서 봤듯이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1위죠. 1위이기도 하고 애플은 원래 초창기 앱마켓의 이제 선두주자여서 이 콘텐츠 종류를 불문하고 시작할 때부터 이제 최고 30% 이제 수수료를 걷어왔습니다. 네. 이 애플은 이제 앱 생태계 최초 조성 과정에서부터 일관된 수수료 정책을 폈고 또 과거 2000년 후반에 앱마켓 개념부터가 이제 생소했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수수료를 두고 별다른 의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애플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없었고요. 물론 애플에 대해서도 현재 고율 수수료 논란이 있지만요.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애플은 이 30% 수수료 정책의 큰 틀은 유지를 하면서 뭐 세부적인 요율을 이제 조금씩 인하해 왔습니다. 뭐 가령 뭐 애플이 이제 구독 앱에 한해서 뭐 이듬해부터 수수료를 뭐 한 15% 낮추기도 하고 또 뭐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뭐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좀 우대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인앱 결제 논란 국내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해외 상황은 어떤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안이 발의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구글 애플의 앱 내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비슷한 논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구글의 국적인 미국에서도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이제 공개 앱 마켓법이라는 것인데 이 구글과 애플 등의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이제 강제할 수 없도록 했으면서 이제 앱 개발 사업자가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뭐 애플 앱 스토어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 등록을 이제 가능하게 한 겁니다. 네. 한국을 비롯한 유럽, 또 영국, 인도 등에서도 앱스토어 지배력 조사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마켓컬리나 두나무 같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 여간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투자를 대신해주는 ETF가 최근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국내 유니콘 기업입니다. 마켓컬리를 비롯해 두나무와 오늘의 집, 리디북스 같은 플랫폼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성장성을 보고 초기에 투자한 투자 전문 기업들은 이미 투자 원금의 100배, 1000%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두나무에 투자한 한 창투사는 지난해 시총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이나 사모펀드의 전유물로 여겨진 비상장 투자에 일반인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ETF가 최근 출시됐습니다. 이 펀드의 구성 종목 상위에는 우리기술투자와 SBI 인베스트, 아주 IB투자 등이 포진돼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라는 특성상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 있어 장기 분할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는 소액으로도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조금씩 분할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면 이 투자 자체는 정부든 어디든 계속해서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까지 보는 그런 분할 장기 투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지금 상품이다. 이달 초 한화자산운용이 출시한 미국 대체투자 ETF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글로벌 부동산이나 인프라, M&A 등 대체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구성 종목으로는 세계 3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과 KKR, 칼라일을 비롯해 세계 최대 M&A 전문 회사 아폴로 글로벌, 세계 최대 부동산 투자 기업 브룩필드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의 시총 규모만 400조 원이 넘습니다. 실제 개별 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모 대체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제한된 기관 투자자 또는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높은 투자 금액에 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중 가장 손쉬운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대체 투자 전문 기업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체 투자는 부동산이나 원자재, 예술품 등 다양한 실물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량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도 상장 이후 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투자사의 경우 배당을 하기 때문에 두 ETF 모두 소액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낡은 항만이나 강한 지역을 수변 도시로 재조성하는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내항 일대가 이 주거와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단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인천 항동에 위치한 내항 인근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수변공간 재창조 계획에 따라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세관창고 부지를 개선해서 역사공원으로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곡물창고 부지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구 주변을 재정비하고 대표적인 친수 미항으로 탄생한 계획도시 미나토 미라이 21을 벤치마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는 이 지역을 5대 특화지구로 나누고 미나토 미라이 21에 버금가는 주거 문화 복합단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도심과 연계해서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었고 전체 내항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고 전체 면적은 수상하고 해상 포함해서 우리가 여의도 면적의 한 1.7배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맞춰 분양 일정도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2026년 상반기 이 지역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의 경우 지하 3층, 지상 39층 높이의 4개 동 규모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전용 면적 82제곱미터에 592개 실로 구성되며 오피스텔로는 드물게 4베이 판상형 구조에 천장고를 높여 설계한 점, 그리고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젊은 층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상품일 뿐만 아니라 청약에 대한 규제가 없고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층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의 경우 여의도부터 용산까지
또 성수부터 잠실까지 한강과 맞닿은 지역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신규 분양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변 공간이 새로운 주거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은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오늘 키워드 테슬라만 왜 이러네요? 네, 맞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주가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리비아는 8.5%, 루시드는 11% 각각 급등했지만 테슬라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테슬라만 왜 이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기차주가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까? 일단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기술주 매도세가 대거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인 전기차주가 거듭 약세를 보여왔죠. 예. 하지만 기업별 개별 호재들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루시드는 해외 진출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우디에 연간 15만 5천 대의 전기차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루시드의 연간 생산 능력은 50만 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날 조인식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계약에서 사우디 정부는 루시드에 향후 15년 동안 34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3,452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우디에서 이렇게 또 대규모 투자에 나섰는데 멀가에서 그럼 루시드 전망 좋게 보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6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루시드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루시드의 실적이 견조했다면서 전기차 업체에서 경쟁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BNP 파리바는 루시드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 수익률이 높으니까 매수 쪽 포지션을 취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19.27달러인 루시드의 목표 주가로 4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비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비안은 정말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RJ 스케린지 리비안 최고 경영자가 보통주를 대거 매수한 것이 주가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스케린지는 지난 17일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2억 7천만 원 이상의 보통주를 매입했었고 이 소식으로 당일 리비안의 주식은 10% 이상 폭등한 바 있었죠. 보통 회사 경영진이 자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이 설 텐데요. 스케린지 역시 최근 리비안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10% 이상 또 급등을 해줬는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 소식에 도이체방크는 투자 등급을 매수로 부여를 하고요. 또 목표가를 69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안의 주가가 저가 매수와 투자은행의 목표가 상향으로 인해서 급등했는데요. 리비안의 경우는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소로스 펀드가 최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로스 펀드가 미 증권정국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로스 펀드는 리비안 주식 604만 5천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예, 이렇게 리비안과 루시드 좀 개인적이지만 호재 같은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주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부진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테슬라에 좀 악재가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예. 테슬라가 미국 상장사의 ESG 성과를 측정해 공개하는 S&P 500 ESG 지수에서 제외된 점인데요. S&P ESG 지수는 환경과 사회적 책무, 거버넌싱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상장자 순위를 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네로라는 회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테슬라가 제외된 것 자체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테슬라가 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월가에서 테슬라를 보는 시선이 좀 못 믿어온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1,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테슬라 중국 공장이 있는 상하이에서 코로나 봉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2분기 영업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또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도 잠재적 리스크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댄 아이브스는 역시 현대 역사상 최악의 공급난 위기에서 머스크의 리더십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때가 없었다면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시도가 이 중대한 시기에 그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좀 못 믿어온 시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요 IB들이 좀 앞다퉈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월가의 컨센서스 역시 1,000달러 근방에서 960달러로 40달러가량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하향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앞서 말씀드렸던 댄 아이브스를 비롯해서 테슬라를 분석한 애널리스트 절반이 여전히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환경 속에 기술주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경기 장기 전망은 좀 여전히 낙관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변동성 장세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